네,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하루 휴일 갖고 어디 멀리 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동안 좀 밀렸던 일들을 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성탄절이었던 어제, 그런데요, 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메일로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한 장은 아니고 이제 몇 장 보내주셨는데, 레이크타워라고 그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거기서 이제 스키는 무서워서 못 하시고 자녀들과 썰매를 신나게 타셨다라는 이 설명과 함께 그 멋진 그 설경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 잠깐만 여러분과 좀 공유할까 합니다. 네. 사실 레이크타워는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그 경계에 위치한 큰 호수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호수면서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구별도 쉽지 않을 정도의 그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이제 리조트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겨울철, 여름에도 그렇습니다만 겨울철에 이제 스키 리조트가 아주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그 스키 리조트는 헤븐리 스키장, 그리고 이제 스코어밸리 스키 리조트 등등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곳을 가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스코어밸리 스키장은 미국에서 가장 큰 스키장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요. 1960년에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그런 아주 멋진 그리고 큰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스키 리조트는 유타주의 파크시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아무튼 이제 그 멋진 곳에서 스키, 아니죠. 무서워서 스키를 못 타신다니까. 스키가 아닌 썰매를 즐기고 계신 이제 구독자분, 정말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네, 부럽다,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자, 오늘 첫 소식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당분간 계란은 마켓 가실 때 계란이 좀 있으면 좀 충분히 사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재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사두세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의 여파로 인해서 계란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게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게 한 1, 2주 만에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이 계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서 계란 소비가 많은 연말 연시가 되면서 이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그 12개들이, 그러니까 한 원다즌이죠. 원다즌 A등급 대형 달걀 소매 가격은 미 전국 평균이 3달러 65센트였습니다. 3달러 65센트? 내가 마켓 갔을 때보다 훨씬 싸네.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가격이 올랐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것보다도 엄청 지금 비쌀 겁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전국 평균도 한 달 전에 비해서 8.3% 인상이 된 그런 가격입니다. 자, 올해 연초에 2달러 50센트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그런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하면 8% 이상 올랐고요. 올해 연초의 가격과 비교해 본다면 무려 46%나 오른 가격이 지금 계란 가격입니다. 이는 미 전국의 평균입니다만은 캘리포니아나 특히 이제 대도시, 특히 이제 LA 같은 이런 지역은요, 이보다도 당연히 훨씬 비싼 상황입니다. 일부 매장에서는요, LA 인근에서 제가 봤을 때 12개들이 계란이 10달러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계란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그럼 무엇이냐? 미국에서 지금 확산 중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그 영향이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수백 곳의 그 낙농장으로 확산이 됐고요. 또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돼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65명의 그 발병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그 양계장에서는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그 닭들, 산란계, 그러니까 알을 낳는 닭들은 대규모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처분하는 것이 뭐냐면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냥 일종의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폐기처분. 일일이 그 수많은 닭들을 다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란장에서 그 닭을 기르시는 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다. 거기에 있는 닭들 다
살처분한다, 폐기처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요, 미국 내 그 살모넬라균 유행도 이 계란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엘라베마주를 비롯해서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테네시주 등의 이 코스코 매장에서 판매된 일부 계란이 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서 공급 업체 측이 자발적으로 다 갖다 버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리콜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일에는 얼마 전이죠. 불과 일주일 전이죠. FDA가 코스코에서 판매되는 그 해당 계란을 심각한 건강상의 악영향 또는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서 이 코스코의 그 계란을 1급 리콜 대상으로 그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1급 리콜 대상은 가장 심각한 그런 리콜 대상입니다. 즉각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코스코 계란 유명하잖아요. 저도 뭐 갈 때마다 이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란인데, 계란의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죠. 커클랜드 시그니처 올게닉. 이제 커클랜드 시그니처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그 코스코가 헤드쿼터가 있는, 본사가 있는 곳이 시애틀 옆 동네 커클랜드라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해서 코스코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중에 이제 커클랜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코스코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제 직접 주문 생산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계란, 커클랜드 시그니처 올게닉, 유기농 그 계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그 유명한 계란이 코스코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계란인데 치명적인 리콜 조치가 된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겹쳤어요. 그런 악재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최근 미국 내 식료품 매장에서는 계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상당수 소매점 진열대에서 계란이 아예 사라진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가보면 계란이 몇 개 안 남은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요, 이 같은 계란 가격 폭등과 또는 이제 품귀 현상이 1, 2주 만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해소되려면 3, 4개월은 좀 더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가실 때마다 계란이 있으면 좀 충분히 여유 있게 좀 사다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3, 4개월 걸린다는 것이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양계장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를 당한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그냥 살처분, 폐기처분, 닭들을 다 그냥 산채로 처분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닭을 다 처분하고 다시 산란계, 즉 알을 낳는 그런 닭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서 계란 공급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닭 양계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3, 4개월 정도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처분하고 새롭게 닭을 길러서 하는 데까지는 3, 4개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해결되기까지는 그 정도 시간, 한 3, 4개월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이 당분간 그때까지는 가격도 계속 이렇게 비쌀 것 같고 또 충분히 많이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될 터이니까 가능하면 연말 그리고 연시 그때까지는 좀 계란이 보이면 좀 충분히 사다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심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에 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되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USPS 4층 문자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내용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그것 외에 조심해야 할 게 또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이 프리웨이 유료 차선이죠. 이 패스트트랙 위반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기, 피싱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이 패스트트랙 이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그 패스트트랙 디바이스가 있어서 그 패스트트랙이 있는 곳에는 그거 딱 올려놓고 그냥 돈 조금 1, 2불, 2, 3불 내더라도 그냥 좀 빨리 가고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우리 한국 분들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거. 최근에 그 페이스북의 한인들 커뮤니티 공간인 캘리포니아 한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안에 그 한인 공간, 그 캘리포니아 한인 페이지 KIC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피싱 사기를 당할 뻔해서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게시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글 쓴 사람들의 내용에 따르면 문자는 이제 프리웨이 유료 차선인 그 말씀드렸던 대로 패스트 트랙 레인 위반을 사칭하면서 과도한 연체료와 청구서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당신한테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빨리 요금을 제때 지불해달라라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글 쓴 사람들이 그 스크린샷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그 문자를 보면 정체 모를 사이트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링크 아래로는 Y로 답신을 한 후에, Y는 이제 yes를 의미하죠. Y를 눌러라.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종료하고 해결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링크에 접속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로 Y를 눌러서도 안 되고요. 링크에 들어가면 더더욱이 안 됩니다. 바로 내 정보가 다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올린 사람들에 따르면 또 연체료 또는 무슨 법적 조치 같은 그런 단어가 아주 좀 섬찟하게 좀 겁나게 좀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패스트트랙에서 발송된 내용에 속아서 응답을 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뻔했지만 발신 번호를 확인하고 피해 일보 직전에서 나는 누르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요. 또 해당 문자의 발신 번호는 필리핀 국가번호로 되어 있어요. 63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은 국가번호가 82죠. 82. 근데 필리핀 국가번호는 63입니다. 근데 그런 번호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쪽에서 아마 뭔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미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사칭 피싱 문자는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운전면허증 등 신분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요구하는 것으로 연결돼서 거기다가 이제 내 운전면허증 넣고 막 이러면은 개인정보 유출되죠. 피해자들은 자신이 실수로 패스트트랙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엊그저께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제대로 잘 했던 건가? 어떤 거지? 아니면 내가 디바이스가 있었는데도 돈이 그때 안 빠져나갔나? 디바이스가 고장났나? 이러면서 그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패스트트랙은 결제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에 어떤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에 또 스톱이라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 더 이상 이걸 받고 싶지 않으면 이 스탑이라는 데를 누르십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되겠구나. 또 그걸 누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자칫하면 내 인포메이션을 빼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톱이라고 있는 것도 누르면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써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 스탑 버튼도 누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문자를 받은 즉시 의심되면 바로 삭제할 것을 주 검찰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임기를 이제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있죠. 자,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그 성탄절 전에 23일인가요? 법안 한 50여 개에 대해서 무더기로 한꺼번에 서명했습니다. 야, 이건 사인하기도 바쁘셨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여러 가지 50여 개의 그 법안 중에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한 두세 개만 예를 들어드리자면, 첫 번째, 그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그 힐튼 호텔의 상속자이자 또 헐리우드에서 일종의 그 셀럽으로 불리우고 있는 페리스 힐튼, 그가 이제 오랫동안 지지해온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 학대 방지 법안입니다. 요것도 이제 사인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법안은 중독 치료 및 재활 시설 등에 입소한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보호, 치료 등을 연방 정부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이제 페리스 힐튼이 지지했냐면, 앞서 그 페리스 힐튼은 10대 시절 기숙학교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기숙학교에서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라고 토로하면서 오랫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의원의 그 퇴직금 수령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법안에 또 이날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공직금지법, 공직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연방연금 같은 거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법안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 연방상원에 입성을 한 앤디 김 상원의원의 전임자죠. 이 밥 메넨데스 전 의원. 밥 메넨데스 의원이 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돼서 앤디 김 의원이
거기 도전하면서 당선된 거잖아요. 그 밥 메넨데스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서 공론화됐던 그런 법안입니다. 지난주에 그 초당적인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그런 법안인데 여기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법안에 사인을 했느냐?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 법안은요, 대학이 캠퍼스 안에 또는 그 지역 경찰 당국에 신고된 어떤 괴롭힘 사건을 대학의 연례 보고서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괴롭힘 사건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고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연례보고서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괴롭힘의 위험성을 또 교육하도록 또 함께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안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또 어떤 법안에 서명을 했냐면 일명 흰머리 독수리로 불리우고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뭐 대머리 독수리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흰머리 독수리라고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사실 원래 원어 영어 이름으로는 대머리 독수리가 맞아요. 볼드 이글입니다. 볼드 이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국 그 여권을 갖고 있을 때 뭐라 그러죠? 독수리 여권 가졌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거기 독수리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독수리가 바로 그 어떤 대머리 독수리 볼드 이글입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이 있죠. 미국 성조기는 아니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뭐 포스터, 상징물 이런 데는 그 독수리가 다 있잖아요. 그 독수리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 독수리는 머리 부분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흰머리 독수리라고 부르고 있고 미국에서는 볼드 이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이게 미국을 상징적으로 하는 그 새로, 국조로 이미 오래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볼드 이글을 미국 국조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자, 미국을 대표하는 새, 국조가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있다면 국화,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국조. 자, 이 대머리 독수리는 오랫동안, 이 볼드 이글은 오랫동안 그 미국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또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알고 보니까 사실상 관습적이었고, 의뢰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관습적이었고, 법을 통해서 국조로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엊그저께 서명함으로써 그때부터 공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88 서울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이 오는 2036년, 지금부터 12년 뒤죠. 또다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2036년 올림픽 유치 의지를 밝혔다 라면서 이제 현장 실사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는 영화, 또 K-팝, K-드라마 등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88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면 오는 2036년 서울올림픽은 소프트파워, 그러니까 한국이 컴퓨터 강국,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소프트 파워와 또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에 제가 뭐 IT를 얘기했습니다만 플러스 IT만 있는 게 아니죠. 소프트 파워에는 뭐 K-팝, K-영화, K-드라마, 뭐 예를 들면 뭐 K-푸드까지 다 사실 소프트 파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에서 펼쳐질 그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올림픽. 어떤 나라는요, 이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나라의 성장에 큰 발판을 마련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국력이 오히려 쇠퇴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국력 쇠퇴 이 케이스가 지난 2004년에 이제 아테네 올림픽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요, 대회 준비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들였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또 예산 초과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였다라는 게 뭐 우리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또는 뭐 한국 기준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정도 돈을 썼어야 됐어요. 어느 나라에서 했어도. 하지만 그리스는
그 정도 돈을 쓰기에는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하게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돈을 많이 쓴 거죠. 이 막대한 개최 비용을 그리스는 지출했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과 각종 시설들 많이 새로 짓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활용 계획이 부실한 상태에서 막 급조해서 짓고 막 그랬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사용 계획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유령 시설로 방치된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관리나 유지 비용 등등이 추가로 발생해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리스는 그로부터 4년 후에 2008년이죠? 2008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스는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서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걸 잘못 계산해서 그냥 국력이 쇠퇴하고 있는데 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네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기억하시죠? 그때 그리스는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에 놓였고 국가 경제와 신용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말하면 나라가 파산할 뻔 했었습니다.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불과 8년 전이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120억 달러의 개최 비용을 들였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기장은 사후 활용 계획이 부족해서 역시 방치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 올림픽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한적이었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고 경제는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브라질도 그래서 어찌 보면 실패한, 경제적으로는 실패한 올림픽이다. 이런 평가를 결국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 브라질의 그 빈민촌 정비를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외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브라질에서는 그때 이제 사회적인 불만과 혼란 이런 것이 상당히 고조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2036년 서울 올림픽. 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서울 올림픽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개최하기 전에 또는 개최를 하기 위해서 유치 노력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전에 사전에 그 리스크 팩터를 확실히 알고 이를 추진하면 더욱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케이스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 좀 실패한 그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교훈을 토대로 위험 요소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교훈을 제가 이제 보고 싶다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좀 교훈을 몇 가지로 본다면 포괄적으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선 첫 번째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도한 예산 지출과 부실한 계획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사후 활용 계획에 철저한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경기장과 시설의 장기적인 활용 방안,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소위 말하면 써먹을지 이걸 좀 미리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유지 관리 비용만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천정부지로 비용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국가의 발전에 당연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준비 과정과 이제 운영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해서 국력 쇠퇴로 오히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는 그렇게 좀 추진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사한 이 북한군 병사 관련된 내용을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뉴스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사망한 전사한 그 북한군 병사들의 어떤 시신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이런 걸 영상도 올리고 많이 그러는데 이번에는 북한군 병사, 전사한 북한군 병사의 그 소지품에서 발견된 것이다 라면서 한 장의 구겨진 손편지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서요. 네. 볼펜으로 이 전장터에서 볼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그 편지에는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점점점으로 시작됩니다. 이 병사의 생일은 아니고 아마 전후의 생일인 것 같습니다. 이 병사가 사망하기 전 12월 초에 그 고향의 부모에게 손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는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의 가장 친근한 전후 동지인 송지명 동무의 생일을 맞아 그가 건강하길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생일은 아니고 옆에 있는 옆 동료의 생일을 이제 본인이 이제 부모님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에 우리 옆 동료가 오늘 생일 맞았어요. 뭐 이제 그런 얘기죠. 이 편지에 적힌 날짜를 보니까 이달 9일, 12월 9일을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 병사는 이미 사망했고요. 그래서 작성해 놓고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병사가 지니고 있던 그 여권에 기재된 이름으로 정경홍이라는 북한 병사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는 이건 우리가 북한 병사들로부터 노획한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면서 특히 수첩이나 공책, 무슨 편지 같은 것은 한국어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획득한 모든 그런 것 중에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지금 해독하고 있는 중이다. 해석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이 내용을 우리가 공개한다라고 올린 것입니다. 다른 많은 그 수집품에서 번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더 많은 내용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죠. 2년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3년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올해 8월에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쿠르스크에서 한때 한 1000km, 그러니까 스퀘어 킬로미터, 1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점령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11,000명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 대부분도 지금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일부가 이달부터 이곳에 전투에 실제로 투입되면서 사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북한 병사의 수는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허망하게 희생되는 북한군 병사들 생각만 하면 너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 미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첨자 배출이 연일 불발되면서 다시 말해서 이 잭팟 1등 당첨자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1등 당첨금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까닭에 연말에 이 미국에 불고 있는 복권 열풍이 좀 더 이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그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요, 잭팟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7일 밤, 내일 밤으로 예정된 다음 추첨에서 잭팟이 나올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당첨금은 무려 11억 5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만약에 한 명 나오면 한 명이 11억 5천만 달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원화로 따진다면 얼마냐? 원화로 따지면 무려 1조 6,800억 원입니다. 1조 6,800억 원. 원화로 1조 6,800억 원이면요, 한국의 그 웬만한 작은 규모의 시나 조금 큰 군 정도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잭팟은 지난 9월 10일 텍사스에서 8억 1천만 달러 규모로 나온 후에 지금까지 3개월여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계속 누적된 데다가 또 1억 천금의 기회를 노린 복권 구매자들이 대거 계속 몰리면서 당첨금이 이렇게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내일 추첨해서 모든 번호를 다 맞힌 1등 당첨자가 나온다면,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죠. 일시불 또는 이제 분할지급. 분할지급은 어떻게 받냐면 29년, 30년이 아니고 29년에 걸쳐서 상금 전체 액수를 분할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장 세금을 떼고, 세금 떼면은 11억 5천만 불이 아니라 5억 1천만 불 되는데, 세금을 떼고 5억 1,600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만일 당첨되시면. 뭐 다 의견이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은 그냥 한 번에 다 세금을 떼더라도 한 번에 다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전언입니다. 자, 여하튼 이번에 이건요, 이 메가밀리언 복권 역사상 7번째로 큰 액수고요. 12월에 이번에 당첨이 나오면 12월 당첨금 액수로서는 역대 최대다
라는 것입니다. 자, 메가밀리언 복권이라는 것은 미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주별로도 물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뭐 캘리포니아 로또 뭐 이런 게 있지만 미 전국적으로는 이제 메가밀리언인데 요건 이제 한 장에 $2입니다. $2. 근데 내가 한 장을 샀어요. 그러면 당첨될 확률은 얼마일까? 당첨될 확률은 한 장 샀을 때 3억 257만 분의 1, 3억 257만 분의 1입니다. 자, 한편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추첨에서 잭팟이 나온 경우는 2002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2002년에 있었던 딱 한 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흥미로운 점은 그때 그 당첨금은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주의 한 업소에서 분명히 팔려나간 번호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당첨자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권국 기록에 의하면 당시 당첨자는 뉴욕주에 있는 한 업소에서 복권을 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복권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추첨이 있기 전에 복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저께 복권 샀지? 자, 오늘 추첨한다는데 한번 볼까 하는데 내가 어디서 뒀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에이, 한 장 샀으니 잊어버려 했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갔는지 어디 갔는지 그게 당첨 복권이었던 것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냥 한 장 또는 뭐 5장 정도 그냥 재미로 딴 거 사다가 그냥 복권 괜찮아? 뭐 5장만 줘봐요. 아니면 한 장만 줘봐요. 사놓고 자신이 그 복권을 샀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수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복권국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도 아주 희귀합니다만은 당첨된 복권을 샀으면서도 이를 잊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자체도 매우 희귀한 그런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복권보다도 더 복권 맞은 한 70대 미국 노인의 가족 상봉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후 3개월에 입양됐던 올해 75살, 75세 된 미국인 남성이 뒤늦게 혈육을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평생 자기는 외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란 이 남성은 친형제자매와의 만남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올해 75살의 딕슨 핸드쇼는 지난 20일 뉴욕주 로체스터로 날아가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많은 형제자매들과 한 번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때 입양됐으니까 75년 만에 만난 거죠. 그는 그곳에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자신은 있는 줄도 전혀 몰랐던 뭐 사촌을 비롯해서 뭐 배다른 동생 등등 50명 이상의 친척을 만났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는 나와 DNA를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친척들을 만나자마자 즉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1949년 뉴욕주 버팔로에서 태어난 이 딕슨 핸드쇼라는 남성은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입양되었습니다. 자신을 입양한 양부모는 그가 입양됐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해주면서 너는 이제 우리가 입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렇게 잘 키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입양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항상 75살이 될 때까지 항상 친가족들을 찾고 싶었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그 뉴욕주에 그런 규정이 있었대요. 입양 전에 있었던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가 그러면 입양 전에 있지, 그럼 입양 후에 있나요? 여하튼, 아주 오래전엔 뉴욕주에는 입양된 사람의 경우에 그 출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옛날은 옛날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 고민하고 그냥 외롭게 끙끙 앓고 그렇게 지냈죠. 그러던 중에 지난 2019년 뉴욕주에서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출생증명서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즉시 그는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확인하면서 친부의 이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딕슨 핸드쇼라는 이름은 양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친부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 친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딕슨 핸드쇼라는 사람은 출생증명서에서 알게 된 그 친아버지의 이름을 구글을 통해서 한번 큰 기대 안 하고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그 구글에서 하나의 부고 기사가 하나 딱 떴다라고 합니다. 부고 기사가.
부고 기사와 함께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을 딱 보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그 부친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신의 지금의 모습과 똑 닮았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뭐 젊었을 때는 아버지하고 얼굴이 많이 다른 것 같아도 점점 나이가 먹어지면서 그 옛날 자신이 봤던 그 나이든 아버지의 모습과 자기가 너무 닮아간다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또 이제 엄마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부고기사 속의 그 사진이 자기의 지금 얼굴과 너무 똑같다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양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코넬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던 대학원생이었고 어머니는 그 학과의 비서였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분이 사귀셨나 봐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친모가 아닌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아들 넷, 딸 하나를 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입양을 보냈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는 친부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인 게리 로미그라는 어찌 보면 이제 형제죠. 형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딕슨 핸더슨은 또한 자신의 사진을 로미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로미그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과 너무 똑같은 사진이라서 그 부친의 얼굴과 딕슨의 지금 얼굴이 너무 닮았다는 걸 바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막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보더니 첫 마디가 Dad, Father, 아빠라고 외쳤답니다. 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신의 아빠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사진이 왔으니까. 야, 이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야, 이거 완전히 우리 아빠인데?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빠의 얼굴과 너무 닮은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75년 만에 자신의 친가족을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딕슨 핸더슨은 나는 훌륭한 양부모 밑에서 외아들로 컸다. 하지만 늘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입양 형제자매가 아니라 혈육을 만나게 됐다. 그야말로 나에게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다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는 지났습니다만은 올 연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는 크리스마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